이웃집의 별. 송시우. 형사는 서글서글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얼굴에는 통통하게 살집이 잡혀 있었고 배가 나왔으며 고슬고슬한 머리카락을 바짝 치켜 올려 깎았다. 그 나이대 남자의 흔한 얼굴이었다. 동네 편의점 사장으로 위장 수사를 하기에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리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형사의 용모에 나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위영훈 씨? 형사는 사무실로 들어서는 나를 금방 알아보았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전화 드린 주복동 경위입니다. 형사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나를 조사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뚜껑에 종이컵을 씌운 생수병을 내게 건네며 신분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예의가 몸에 밴 듯 정중한 말투였다. 형사가 신분증을 복사한다고 오가는 동안 나는 벽에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부분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했다. 암만태 전 교수는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40분경 시대학교 경영대학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시신은 만취 상태였다. 가족들은 안 교수가 둘째 아들을 둘러싼 사건으로 도덕적인 맹공에 시달리다 낙선하고 연일 술독에 빠져 지냈다고 했다. 자살이나 사고사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튿날 조교 서세별을 안 교수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안 교수가 추락하고 10여 분 뒤 경영대학 건물을 빠져나가는 서세별의 모습이 CCTV에 찍혔던 것이다. 당시 경영대학 안에 있었던 학생은 안 교수가 떨어지기 전 옥상 정원 쪽에서 남녀의 다툼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시신은 왼쪽 구두가 벗겨진 상태로 양말이 발꿈치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다. 오른쪽 팔뚝과 등허리에는 꽤 큰 범위의 찰과상이 있었다. 옥상 정원을 둘러싼 펜스 안쪽에서 안 교수의 왼쪽 구두가 뒤집힌 채로 발견되었다. 서세별이 몸싸움 끝에 술 취한 안 교수를 떠밀었고 저항하다 균형을 잃은 안 교수가 펜스에 팔과 등이 긁히고 왼쪽 구두가 벗겨지면서 떨어졌을 거라는 게 경찰의 가설이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다. 경찰은 이제부터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나에게 물을 것이다. 경찰이 나를 발견하는데 3일의 시간이 걸렸다. 샛별이 그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야 입을 열어 내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소설을 쓰신다고요? 주경위가 신분증을 받아드는 내 손에 눈길을 주었다. 네. 오호, 위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뭐라고 하지요? 필명입니다. 와, 하고 감탄사를 뱉으며 주경위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책은 잘 안 읽어서. 그래도 글 쓰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 쓰면 되는 보고서도 쩔쩔 매는데. 허허, 그럼 제가 위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쩌나? 형사가 너스레를 떨었다. 아니요, 본명으로 부르세요. 소설가로 여기 온 게 아니니까. 나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밀어 넣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형사가 소설을 덜어 읽는 사람이었더라도 소설가 위성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대중들은 극소수의 인기 작가만 기억하니까. 나 역시 매년 팔리지 않는 소설을 쓰며 작가라는 정체성이라도 이어가려고 허덕이는
대다수의 비인기 작가 중 한 명이었다. 인세로 먹고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출판사에서 리라이팅 원고를 받아 매만지거나 1년에 몇 달씩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작가. 소설 창작 모임의 강의를 대신 해달라는 친구의 전화가 하루 전에 걸려와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하루치 강사료를 벌어오는 작가. 소설가 위성은 그런 작가다. 나는 오늘 위영훈으로 이곳에 왔다. 살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세별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주경유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무심한 듯 첫 질문을 흘렸다. 그 질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핵심이 담겨 있었다. 친구입니다. 제가 2살 위니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멎었다. 친구요? 중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구라고 해야 하나? 이웃집 앨리스. 나는 24년 동안 앨리스의 옆집에 살았네. 머릿속에 구닥다리 팝송의 곡조가 흘렀다. 무려 24년이나 옆집에 살면서 기다렸는데 모르는 남자의 리무진이 아니라 살인이 앨리스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새별이는 암만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있는 주경유를 향해 나는 소리쳤다. 나는 암만태라는 역겨운 남자의 이름을 씹어 삼키듯이 이를 갈았다. 죽어도 싼 인간이긴 하지만 거친 숨이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그 이름 하나에 나는 순식간에 평정심을 잃고 흔들렸다. 그런가요? 새별이가 죽였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형사의 살집 두툼한 얼굴을 노려보았다. 주경위는 난처한 듯 눈을 끔뻑끔뻑했다. 새별이가 뭐라던가요? 자기가 그랬다고 하던가요? 만약 새별이가 자백했다면 당신들이 강요한 거겠지. 나는 그런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 주경위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배어나온 땀을 닦았다.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어깨를 늘어뜨리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았다. 상처받은 비글 같은 그 표정에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위영훈 씨는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말투였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요. 피의자가. 오늘 아침에야 겨우 그날 학교를 나와 위영훈 씨 집으로 갔다고. 위영훈 씨께 다 말했다고. 그러길래 위영훈 씨는 뭐 들은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와 주십사 했습니다. 나는 종이컵에 생수를 따라 마셨다. 새별이 나에게 모든 진술을 미룬 모양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날 외출을 했다가 집에 오니 새별이가 와 있더군요. 주경유가 또 미심쩍은 표정을 짓기에 나는 설명을 덧붙여야 했다. 새별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은 학교에서 멀고 내가 혼자 사는 원룸은 아주 가까워서 놀거나 쉬고 싶을 때 새별은 언제든지 내 집에 온다고. 친동생처럼 막역한 사이고 나 혼자 사는 집에 뭐 감출 것도 없어서 새별이 자유롭게 제 집처럼 드나든 지 오래되었다고. 특히 고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아 내 원룸에 온다고 했다. 미리 연락 같은 건 안 한다. 그럼 서세별 씨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는 못 보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낮에 열린숲 문학상 시상식에 갔다가 끝날 때쯤 나와서 집에 왔으니까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학습이라는 카페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멀어요. 문학습에서
5시에 나왔으니까 집에 왔을 때는 6시쯤 되었을 겁니다. 형사가 포동포동한 얼굴을 내 쪽으로 들이밀었다. 어땠나요, 서세별 씨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번에 그렇게 느꼈죠. 지난해 말 암만태 교수에게 어떤 추악한 일을 당했는지 말하러 왔을 때도 그랬다. 그때도 샛별은 내 원룸에 들어와 소파 끄트머리에 몸을 세우고 앉아 넉나간 얼굴을 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다. 오빠, 나 무슨 일을 겪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 4일 전에도 샛별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빠,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날 일요일이었지만 아침 10시쯤 출근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샛별이가 4개월간 병유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밀린 일이 많았나 봅니다. 아, 예, 그거 들었어요. 그 학교는 영구 조교도 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대요. 주경위가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렸다. 뭐 우울증이었다고 하던데. 일하다가 오후가 돼서 잠시 쉬려고 옥상 정원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뒤에서 암만태가 갑자기 나타났다더군요. 술에 떡이 된 채로. 신문기사에 인용된 건물 경비원의 말에 의하면 암만태는 그날 오후 2시 20분경 경영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렸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수개월 전에 퇴직한 교수가 일요일에 만취 상태로 학교에 찾아온 걸 보고 경비원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거침없이 엘리베이터를 잡아타고 올라가는 전직 교수를 말릴 수는 없었다. 암만태는 샛별이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욕하며 달려들었다고 했어요. 앞뒤도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요. 미친 사람 같았다고 샛별이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나는 그날 샛별의 목을 길쭉하게 긁고 간 더러운 남자의 손톱 자국을 보았다. 검고 자잘하게 내려앉은 딱지가 샛별의 거친 호흡을 따라 울렁거렸다. 다짜 고짜요? 아무 이유도 없이? 너지, 너 때문이야 라고 했다네요. 네가 날 개족같이 만들었어. 속이 후련하냐라고도 하고 넌 오늘 내 손에 죽어라 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들었답니다. 형사가 찌푸렸던 이마를 쫙 폈다. 너 때문이라고요? 빠져나오지 못하면 진짜로 자기를 죽일 것 같았대요. 샛별이는 그 순간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낮은 펜스만 달랑 둘러쳐진 옥상 정원에서 미친 남자의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대요. 그뿐입니다. 그 뒤에 암만태가 스스로 떨어져 죽은 것이든 취해서 몸을 못 가누다가 자빠진 것이든 샛별이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경위는 잠시 말없이 자판을 두드렸다. 그가 내 말을 얼마나 믿고 싶어 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서샛별 씨는 그러고 바로 도망쳐 나와 위영훈 씨 집으로 왔다고 하던가요? 형사가 은근히 함정을 팠다. 암만태가 떨어지고 10여 분 뒤에야 샛별이 건물을 빠져나온 이유에 대해 내가 설명하지 못하길 바라는 걸까? 바로는 아니죠. 옥상 정원을 나와서 비상구로. 아, 거기가 말이 옥상 정원이지 입구에서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입구 바로 옆에 비상 계단으로 통하는 철문이 있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 2~3층 정도 계단을 내려가서 암만태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한 20분쯤 그러고 있었을까요? 겨우 놀란 마음을 수습하고 일어나 비상 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간 거죠. 건물을 나오니 암만태의 시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샛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안 거죠. 그런데 그냥 현장을 나와 아는 오빠 집으로 갔다? 주경위가 중얼거렸다. 형사님, 샛별이는 범인일 수가 없습니다. 주경위가 눈짓으로 이유를 물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상대는 남자입니다. 샛별이처럼 마르고 왜소한 여자가 펜스 바깥으로 남자를 밀어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샛별이가 범인이라면 CCTV가 없는 지하 출입구로 나왔을 겁니다. 당당히 정문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주경위는 불룩하게 나온 배에 손을 올려놓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위영훈 씨는 그 건물 구조를 아주 잘 아시는군요. 그야 샛별이 만나러 자주 갔었으니까요. 주경위가 손바닥으로 제 배를 툭툭 두드리며 말을 끌었다.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는 듯 했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며 달려들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선거 떨어지고 망가진 주정뱅이가 하는 소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거와 관련된 얘기였을까요? 나는 냉소를 숨기지 않고 주경위의 시선을 받았다. 중년 형사의 눈은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 둘 사이에 무슨 일로 다툼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요. 그거면 얘기가 되긴 하지만. 주경위가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쓰게 웃었다. 경찰은 역시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안 교수의 홍유병들이 주인이 죽은 다음에도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교육감 선거 초기 암만태의 당선은 확실해 보였다. 암만태는 현재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학 논리를 제공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전국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공통 교재로 사용되다시피 하는 전공 서적도 썼다. 보수적인 교육 정책 공약을 강한 어조로 내세워 대다수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표를 왕창 끌어모을 기세였다. 그러나 선거를 4일 앞두고 한 주간지 기자가 20년 전 암만태의 둘째 아들이 연루되었던 성폭행 사건에 관해 폭로했고 안 교수의 든든했던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말았다. 20년 전 암만태가 강원도 모 대학의 초임 교수로 있던 시절 중3이었던 그의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공동으로 옆 학교 여중생을 윤관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은 가난한 한부모 가정의 딸이었다. 심한 폭력이 동반된 윤간 사건이어서 그대로 두면 안 교수의 둘째 아들은 소년원에 가거나 심하면 소년 교도소로 끌려갈 판이었다. 꿈 많은 초임 교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안 교수의 부인이 주도하여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돈으로 매수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을 바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암만태 둘째 아들은 학교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금 뒤 중학교를 졸업하여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갔다. 암만태는 증거 없는 매도라며 사실관계를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주간지 기자는 당시의 피해 학생과 그녀의 어머니까지 인터뷰를 마친 뒤였다. 기사의 내용을 증명하는 진술들이 안 교수가 부인하면 할수록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상대 후보 측에서 반색을 하고 달려들어 맹렬한 공격을 가했음은 물론이다. 막판에 몰려 안 교수는 모두 자기 부인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고 자기는 까맣게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비겁한 남편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역효과만 났다.
돈과 사회적 지위를 휘둘러 자녀가 저지른 윤관 사건을 은폐한 사람을 시민들이 교육감으로 뽑아줄 리 없었다. 국회의원이면 몰라도 교육감은 될 수 없는 결함이었다. 암만태는 낙선했고 축제는 끝났다. 몇몇은 암만태가 20년 전 나름 완벽하게 은폐했던 사건을 주간지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찍어 파고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기자는 보도 윤리를 지켜 취재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세별 씨가 기자에게 소스를 준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주경위가 말했다. 새별이가 왜요? 나는 반문했다. 네? 새별이가 왜 그런 짓을 하는데요? 그 인간은 왜 그렇게 생각했대요? 주경위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또 어깨를 늘어뜨렸다. 내게 답을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나는 먼저 입을 열지 않을 작정이었다. 경찰이 어디까지 알아냈는지를, 뭔가 알아낸 게 있기는 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엄만태 교수가 서세별 씨 박사과정 지도 교수였다면서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주경위가 말했다. 그런데요. 짐작컨대 둘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었겠죠. 짐작이요? 마치 내가 형사가 되어 추궁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말끝에 자꾸 꼬리를 물었다. 주경위의 표정이 편치 않았다. 성희롱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경위는 내게서 뭘 얻어내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나는 경찰이 그 일을 알고 있는 사실에 놀랐다. 누가 말하던가요? 윤미진? 최태호?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시겠죠. 주경위가 제 앞에 놓인 생수병을 들어 마셨다. 꿀꺽꿀꺽 목젖을 타고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손수건으로 천천히 입술을 닦은 뒤 통통한 몸을 감싸듯 팔짱을 끼었다. 위영훈 씨가 알고 계신 걸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까? 위영훈 씨는 서세별 씨의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작년 12월 암만태 교수실 송년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제자들이 곧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게 될 명망 있는 지도 교수를 떠나 보내는 자리였다. 3차까지 길게 이어진 술자리에서 모두들 많이 마셨고 많이 취했다고 했다.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암만태와 서세별, 최태우가 한 택시를 탔다. 암만태가 먼저 서세별의 손을 잡아 끌어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고 서세별의 대학원 후배인 최태호는 조수석에 앉았다. 샛별은 취한 척 몸을 기대오는 안 교수가 불편했지만 그날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견뎠다. 안 교수를 지도 교수로 모신 2년 동안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어색하게 받아치지 않기 위해 샛별은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그 시간만 잘 보내면 앞으로 안 교수와는 좋았던 사이로 남을 터였다. 안 교수는 샛별이 맡고 있는 연구 과제와 학위 논문에 대해 말을 꺼냈고 몇 마디 조언을 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네 뒤는 내가 봐준다. 내가 너 교수 자리 하나 못 만들어 주겠냐. 암만태가 샛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교수님밖에 없어요. 약속 지키세요. 샛별은 웃으며 받아쳤고 그 틈에 자연스럽게 손을 빼내 안 교수의 어깨에 얹었다. 교수님, 저는요? 앞자리에서 최태호가 끼어들었다. 사내 새끼들은 알아서 해. 암만태가 소리쳤고 셋 다 그 상황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걸로 받아들이고 웃었다. 채의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암만태가 샛별의 몸을 덮쳤다.
그러니까 샛별이 너는 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한층 더 혀를 꼬며 안 교수가 손으로 샛별의 상체를 더듬었다. 좁은 택시 뒷자리에서 샛별은 반쯤 넘어간 몸을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내가 샛별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안 교수의 손이 샛별의 가슴에 닿았다. 곧 학교를 떠날 지도 교수는 술냄새 풍기는 얼굴을 제자의 목에 파묻고 뜨겁고 찐득한 숨을 뿜으면서 두툼한 손으로 여린 가슴의 굴곡을 쓰다듬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날의 일을 말하며 샛별은 가슴에 달라붙은 뭔가를 떼어내려는 듯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찍고 훑었다. 그날 이후 안 교수의 손이 닿았던 가슴에 벌레가 우글우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난 어떻게 하면 그 손을 자연스럽게 떼어낼 수 있을까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민망하지 않게 이 순간을 넘길까. 샛별은 가슴 앞으로 팔을 넣어 팔뚝으로 암만태의 손을 밀었다. 한 번에 확 뿌리치는 느낌이 나지 않게. 그만하라느니, 이러시면 안 된다느니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샛별은 앞좌석에 눈길을 주며 도움을 청했다. 방금까지 같이 농담을 주고받던 최태호의 얼굴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후시경을 통해 택시기사와 눈이 마주쳤다. 택시기사가 다소 거칠게 우회전을 했고 그 힘으로 암만태의 몸이 떨어져 나갔다. 최태호가 뚜벅뚜벅 걸어와 뒷좌석에 문을 열었다. 샛별이 평소 아끼던 듬직한 덩치의 남자 후배는 샛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암만태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허허,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까? 정식으로 문제 제기는? 바쁘게 내 말을 받아 적던 주경위가 눈을 번뜩이고 물었다. 연구 조교 중에 윤미진이라고 만나보셨습니까? 주경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샛별이 선배죠. 샛별이가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요. 샛별이는 그날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다음날 윤미진을 따로 불러내 상담을 했대요. 택시에서 안 교수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교내 성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할까 모르겠고 하자니 두렵다고. 윤미진 씨에게 상담을 했다고요? 주경위가 중얼거렸다. 연구실에서 후배 대학원생들을 총괄하는 새침한 왕언니 윤미진을 떠올려 보는 모양이었다. 윤미진은 자기가 최태호와 얘기해보겠다고 했대요. 택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호의 말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쯤 되면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경위도 짐작했을 것이다. 이틀 후 윤미진은 샛별을 조용히 불러내 말했다. 태호는 잘 모르겠다더라.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샛별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윤미진은 딴소리를 했다. 교수님, 오늘 사표 내셨어. 그날 같이 있던 애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계속 끌면 누구보다도 너에게 안 좋은 거 아닐까? 최태호는 샛별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송년회를 함께했던 조교들과 대학원 선후배들이 뭔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태도로 샛별을 대했다. 그리고 며칠 후 윤미진이 할 말이 있다고 샛별을 밖으로 불러냈다. 약속 장소인 일식집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샛별은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암만태가 대학원생들을 쪼르르 앉혀놓고 시끌벅적하게 술을 돌리고 있었다. 샛별이 왔니? 암만태 맞은편에 앉아있던 윤미진이 샛별의 손을 잡고 제 옆에 앉혔다. 내가 그날 너무 취해가지고 3일 동안 운신을 못했네, 이 사람들아. 안 교수가
좌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독구리병을 들었다. 잘록한 주둥이를 두툼한 손가락으로 집어 샛별의 잔에 기울이며 그는 지나가는 소리인 양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샛별이에게 뭐 실수한 거 없나 걱정이 되지 뭐야. 샛별은 넋이 나간 얼굴로 잔을 들어 술을 받았다. 교수님, 저도 완전 맛이 갔습니다. 새벽까지 토했어요. 누군가 말하며 웃었다. 암만태가 조금 떨어져 앉아있던 최태호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이 태호, 그날 내가 샛별이에게 뭐라고 말 실수한 거 있나? 응? 있으면 말해. 샛별은 벌겋게 굳어진 후배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도 취해서요, 교수님. 최태호는 그날 택시에서처럼 뻣뻣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근데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샛별은 그 순간 암만태의 손이 가슴을 더듬을 때보다 훨씬 더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오빠, 나 무슨 일을 겪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때서야 샛별은 나를 찾아와 겪은 일을 털어놓으며 울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걸까?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축 같아. 마음 내킬 때 주무르고 만지고 버리는 가축. 얼굴을 덮은 손가락 사이로 샛별의 눈물이 새어나왔다. 내가 무슨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을 때 모두 겪어버리고 난 뒤에 샛별은 왔다. 암만태 교수가 제 발이 저렸던 거군요. 주경위가 혀를 차며 말했다. 서샛별 씨가 복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둘째 아들 사건 언론에 흘린 거요. 보아하니 서샛별 씨는 그 성추행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4개월이나 휴직을 한 거고 안 교수는 서샛별 씨의 그런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테고요. 참 우스운 일이죠. 나는 코웃음을 흘리며 물을 마셨다. 많은 얘기를 쏟아냈더니 목이 탔다. 생수병 한 통이 다 비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제 잘못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헛다리 짚었죠. 샛별이가 20년 전에 암만태 둘째 아들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 게 뭡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저 스스로 찔리는 짓을 했으니까. 자기에게 피해당한 사람을 증오한 거죠. 찌질한 새끼. 서샛별 씨는 전혀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암만태가 샛별이에게 말했을까요? 설마요. 자기가 20년 전에 덮은 그 추악한 사건을? 제 자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 빌어먹을 둘째 아들이 하버드 졸업했다고 자랑질을 했으면 했죠. 옛날에 그 구린 일을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경위가 양손을 모아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어서 주경위는 4일 전 암만태가 죽은 날 샛별이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상황을 물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 샛별을 진정시켰고 있었던 일만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해줬다. 샛별은 울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일어나 같이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새벽녘에 잠들었다 깨웠을 때 샛별은 가고 없었다고 나는 질문에 답했다. 샛별은 아침 일찍 자기 집으로 갔다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런 인간은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금 이를 갈았다. 나는 암만태에게 품은 반감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 주경위가 깍지를 끼고 팔을 위로 쭉 폈다.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끔 쳐다보고는 깜짝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떴다.
아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는 불룩 나온 배 위에 손을 가져다 댔다. 시장하시죠. 괜찮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멋쩍은 듯이 웃었다. 저기, 제가 배가 고파서. 우리 식사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죠. 저희가 사겠습니다. 주경유가 몇 가지 메뉴를 대며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귀찮아서 설렁탕을 먹겠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는 흔히들 설렁탕을 시켜 먹는 것 같았다. 그런데 위영훈 씨는 무슨 소설을 쓰십니까?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에 주경유가 가벼운 투로 물었다. 별거 아닙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였다. 작가랍시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볍게 치켜 세워지는 건 질색이었다. 아까 시상식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안 교수 사건 일어난 날에요. 무슨 상이라도 받으셨나 봅니다. 상은 무슨? 조소가 흘러나왔다. 안 가려다 동기 작가가 출판사 직원이라 시상식 행사를 그 친구가 준비하고 당일 사회도 보고 해서 의리상 얼굴만 비추고 온 겁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기정우 작가라고. 그 친구한테만 왔다는 표시 내고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끝나기 직전에 나왔어요. 출판사에서 기획해서 그 출판사에서 모시는 평론가들이 심사하고 행사도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하는 시상식. 그 밥에 그 나물 뻔하고 한심해서 원래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허허, 그렇습니까? 원래 직업마다 밖에서는 잘 모르는 속사정들이 있지요. 주경위가 배달 온 음식을 받아다 탁자에 놓았다. 자기는 동료 형사들과 먹겠다며 쟁반을 들고 나가는 그의 뒤뚱거리는 뒷모습을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피로가 밀려왔다. 시큼하게 익은 깍두기 냄새가 훅 끼치며 비위가 상했다. 차갑게 식은 국물에 기름이 엉겨 떠올랐다. 입맛이 없어 몇 숟가락 뜯어 말았다. 나는 기름막이 이루는 모양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샛별은 오늘 이 차가운 곳을 나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형사가 내 말을 믿어주기를 나는 속으로 간곡히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종교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갖고 싶었다.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그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면 안 돼, 샛별아. 어제 처음으로 면회가 허락되었다. 나는 면회실에 투명한 플라스틱 판 너머로 하얗고 수척해진 샛별을 바라보며 오직 이 말만 했다.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돌이켜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꾹 삼키고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기다림이 너무 길어진다 싶어 시계를 보았다. 주경위가 방을 나간 지 1시간 반이 흘렀다. 아무리 느긋하게 먹어도 밥이야 충분히 먹었을 테고 다른 볼일을 볼 거면 얘기를 해줘야지. 불쾌한 기분이 들어 항의할 심산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주경유가 허겁지겁 들어와 앉았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당장 처리할 일이 생겨서 그만. 서둘러 온 듯 그는 땀을 많이 흘렸다. 그는 손에 든 종이 뭉치로 부채질을 하다가 탁자에 내려놓았다. 참고인 진술조서. 식사를 하기 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출력해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물어볼 게 있습니까? 음식 쟁반을 신문지로 덮어 내가고 다시 들어오는 주경위를 향해 나는 물었다. 아, 네, 그래요. 형사는 손수건을 넓게 펼쳐
세수하듯 얼굴에 땀을 닦았다. 땀이 밴 손수건을 정성스레 3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위영훈 씨 말 듣고 찬찬히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자살이나 실족 사일 가능성은 정말 없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안 교수 구두가 벗겨져 있었던 것이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누군가에게 밀려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수사팀 견해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세별 씨가 위영훈 씨에게 한 말이 사실이라고 쳐도요. 안 교수는 서세별 씨가 떠나고 나서 접근한 누군가에게 떠밀려 떨어진 거죠. 범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돼요. 어쨌든 새별이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글쎄요. 모르죠. 전 새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압니다. 주경위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면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내밀고 엄지를 접었다. 우선 범인은 여자보다는 남자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위영훈 씨 말처럼. 형사가 내 눈을 정확히 직시하며 말했다. 통통한 얼굴에 작은 틈처럼 벌어진 눈꺼풀. 네, 여자가 힘으로 남자를 밀어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나는 동의했다. 다름 아닌 내가 한 말이었다. 둘째, 범인은 경영대학 건물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형사가 둘째 손가락을 접으며 몸을 양옆으로 살살 흔들었다. 회전 의자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엄만태 교수가 떨어지고 나서 경영대학 1층 정문과 후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CCTV 녹화 테이프를 확보해서. 그런데 그 중에선 범행이 가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서세별 씨 빼고요. 범인이 따로 있다면 지하 출입구를 통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하 출입구에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그렇겠네요. 셋째, 엄만태 교수에게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이건 계획된 범죄는 아니에요. 안 교수는 제 발로 술에 취해 옥상 정원까지 올라갔고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안 교수에게 평소 복수심이나 분노를 품었던 범인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만나서 실행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경위가 말을 멈췄다. 나는 뭔가 가슴을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에 심장 부근에 손을 대고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고개를 들자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주경위와 눈이 마주쳤다. 형사의 눈이었다. 위영훈 씨가 그랬습니까? 나는 이 순간 버럭 화를 내야 할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려야 할지 몰라 얼굴 표정만 일그러뜨렸다. 뭐라고요? 주경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평범하고 어수룩한 용모, 예의 바른 말투에 가려진 중년 형사의 노련함이 뒤늦게 보이기 시작했다. 장난하십니까? 그 시간에 저는 기정우 작가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사가 내 말을 자르고 치고 나왔다. 기정우 작가가 말하기를 지난주 일요일에 개최된 열린습 문학상 시상식은 행사 며칠 전 장소가 급히 바뀌었다는군요. 문학습 카페에 당일 다른 행사가 중복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어이없는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나를 향해 주경위가 말을 몰아쳤다. 그래서 기정우 작가가 시상식 며칠 전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바뀐 장소를 공지하고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나 소설가 위성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는군요.
위성 작가는 열린습 문학상의 심사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아 처음부터 불참하겠다고 답해서 연락할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했대요. 정우가? 그리고 기정우 작가는 당일 시상식에서 위성 작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가 워낙 많아 정신이 없긴 했지만 위성 작가가 왔다면 당연히 기억에 남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무너져 내린 곳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왔지만 막상 파국이 닥치자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어쩌면 몸을 조금 떨었을까.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못난 미련이 나를 조금 더 버티게 했다. 그러나 길지 않았다. 나는 막다른 곳에 몰렸다.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이다. 나는 목을 뒤로 길게 젖히고 긴 한숨을 토했다. 그날 새별이 학교로 갔습니다. 새별이가 일요일에 출근할 거라고 했거든요. 한숨과 함께 미련이 사라졌고 나는 서둘러 내 죄를 고백하고 싶은 열기에 사로잡혔다. 두렵지 않았다. 고백은 기묘한 희열을 불러왔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경영대학을 들어가는 암만태를 보았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암만태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지하 출입구로 들어가 비상 계단을 통해 15층까지 올라갔다. 10분 정도 걸렸다. 복도로 나가는 철문 앞에서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옥상 정원 쪽에서 괴음이 들려왔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덜컥 열리고 샛별이 놀라 혼비백산한 얼굴을 하고 층계참으로 들어왔다. 샛별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내 어깨를 스치고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샛별을 쫓아 내려가려고 하는데 옥상 정원에서 울부짖고 있는 남자의 소리가 발목을 잡았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것 같았다. 정원으로 나갔을 때 나는 펜스에 엎드린 듯한 자세로 몸을 기댄 채 꺽꺽대며 울고 있는 암만태를 보았다. 짐승만도 못한 남자가 제 하찮은 야욕이 좌절되자 그게 속상해서 짐승처럼 울고 있었다. 샛별은 저 남자의 손장난 놀이개가 된 수치심에 4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끔찍한 나날을 보냈는데 암만태란 남자는 도리어 샛별을 원망하며 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유세하고 있었다. 가슴이 분노로 끓었다. 저런 남자는 죽음으로 응징해야 한다. 살아서는 제 잘못을 알지 못한다. 마침 암만태는 무방비 상태로 펜시에 바짝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조금만 힘을 쓰면 저 남자를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고백을 마쳤다. 주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자판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조사실을 채운 공기를 내리눌렀다. 위영훈 씨,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침묵을 깨고 주경위가 불렀을 때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후련해서 나는 미소 지었다. 위영훈 씨, 주경위가 깍지 낀 손으로 양 눈꺼풀을 비볐다. 서샛별 씨가 자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형사가 말을 이었다. 아니,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제가 서샛별 씨에게
위영훈 씨를 불러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서세별 씨가 망설이더니 이 말을 하더군요. 영훈 오빠는 아마 자기가 했다고 할 거예요. 라고요. 평온을 찾은 가슴에 다시 심장이 뛰었다. 아, 안 돼, 새별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면 안 돼. 그런데 안 그러더군요. 위영훈 씨는. 주경위는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가 했다고 안 그러고 서세별 씨는 범인이 아니라는 말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씩 정보와 의견을 흘렸습니다. 범인은 남자라는 거, 건물 15층 옥상 정원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사실, 건물 지하 출입구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형사님,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이어지지 않았다. 암만태 교수에 대한 분노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드러냈죠. 그렇게 차츰차츰 저로 하여금 혹시 위영훈 씨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위영훈 씨가 대뜸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알리바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정우 작가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 같더군요. 주경위가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괴었다. 혹시 다른 참석자들이 시상식에서 위성 작가를 봤는지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3명의 작가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2명은 못 봤다고 했고 다른 1명은 그날 자기도 참석을 안 했다고 했다는군요. 그 사람도 미리 불참한다고 말했던 작가인데 기정우 작가가 깜빡 잊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작가가 말하기를 그날 위성 작가는 자기가 맡고 있는 소설 창작 모임의 강의를 대신하러 갔다고 하더랍니다. 원래 자기가 그 모임 때문에 시상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던 건데 다른 사정이 생겨 하루 전에 위성 작가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소설 창작 모임의 강의를 대신 해달라는 친구의 전화가 하루 전에 걸려와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하루치 강사료를 벌어오는 작가. 소설가 위성은 그런 작가다. 위영훈 씨는 그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는 숨기고 조금만 확인해 보면 깨질 게 뻔한 다른 알리바이를 내세워서 스스로를 의심스럽게 몰아가는 거. 서세별 씨의 언질이 없었으면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부탁했던 작가나 강의 참석자들이 증언하면 언제라도 밝혀질 알리바이였는데 무슨 생각이셨던 겁니까? 무슨 생각이었냐고?